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테크 마케팅. 오늘 배울 내용은 하이테크 상품의 가격 전략이죠. 그죠? 지난주 수업 시간까지는 우리 뭐 했었죠? 제품 전략 했었죠. 제품 전략은 크게 어떻게 나뉜다? 핵심 전략 비전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그죠? CSV 핵심 전략 비전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이어서 마켓 플랫폼 플랜을 잘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품 플랫폼 전략 안에는 또 제품 플랫폼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컨디셔널 전략인 라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제품 전략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그러면 제품을 어떤 식으로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자, 핵심 전략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핵심 전략 비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꼭 나가야 될 방향이 있겠죠. 그죠? 나가야 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집중하고요. 어느 시장에 집중할 것인가? 집중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명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호하게 미래를 설정하기보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 현재의 위치와 도달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행 가능성. 자, 목표만 좋으면 뭐합니까? 실행 가능성이 없는데. 자, 명확하게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가능성이 제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핵심 전략 비전 제시가 정말 명운을 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는 우리 컴팩의 사례를 통해서 핵심 전략 비전이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품 플랫폼 플랜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제품 플랫폼 정의가 어떻게 되죠? 자, 이전에 있던 플랫폼 하고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일반적으로 플랫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전에 우리 제품 플랫폼을 하기 전에 우리 배웠었죠. 통상적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플랫폼이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요? 자, 하나는 말씀해 주셨는데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자체가 가지는 핵심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연결만 하면 뭐합니까? 핵심 가치가 없는데. 그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제품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이 일반적인 플랫폼 개념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그죠? 뭔가요? 제품 플랫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모은다, 집합한다. 여러분들 뭔가 할 때 공통적인 거를 모아놓고 나머지 부분만 채우면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자, 하이테크 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 플랫폼 전략에 의해서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부품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럼 플랫폼을 잘 만들어 놓으면 공통적인 요소들을 잘 모아 놓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라인 전략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제품 전략뿐만 아니라 플랫폼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놓으면 어떤 것도 다 관리가 쉽습니다. 자, 소비자 플랫폼, 그 다음 글로벌 플랫폼, 그 다음 프로세스 자체 플랫폼, 그 다음에 브랜드마저도 플랫폼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적인 사고, 이러한 사고를 하시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공통적인 거 모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관리를 한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의 제품 전략이 수립 가능하겠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중심이 되는 것을 가져가야 될지 로드맵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 있고 신속한 신제품이 출하가 가능하죠. 중심을 장기적으로 핵심 가치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추가적인 기능을 더 부과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더 신속하게 신제품 출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통적인 부분을 모아놓다 보니 공유의 기능이 있겠죠. 제품 디자인, 제조, 영업 등 마케팅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시스템 전체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더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게 되면 플랫폼 전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제품의 확정 또한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이 쉽겠죠. 자, 하나 중심 공통적인 가치를 계속 전달을 하게 되니 정보 전달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쉬울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플랫폼을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관리의 측면에서나 장기적인 로드매핑의 수립에서나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플랫폼을 통해서는 그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제품 플랫폼은 특히나 이 제품 플랫폼에 대해서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겠죠. 기술 요소들을 그 특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결정 기술, 두 번째, 지원 기술, 세 번째, 세분화 기술. 어떻게 다릅니까? 자, 결정 기술 어떻게 다르죠? 결정 기술은 제품의 경쟁력과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텔 같은 경우는 PC 기술에서 인텔의 그 핵심 기술은 뭘까요? 퍼스널 컴퓨터의 핵심 기술, CPU, 그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잖아요, OS. 근데 한때 예전에 이제 IBM의 사례를 지난 수업 시간에 들면서 IBM 같은 경우는 이런 PC의 결정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PC의 시장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왕이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는 결정 기술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 봤어요. 이게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결정 기술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정 기술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걸 오판하게 되면 큰 실수, 큰 성장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반면 지원 기술 같은 경우는 결정 기술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결정 기술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분화 기술은 다양한 세부 시장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기술이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의 용량별로 1기가, 2기가, 4기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옵션을 줘서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기술을 바로 세분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 발전의 궤적. 그러면 특히 결정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우리는 특히나 이제 기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진화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 트래젝토리, 기술 궤적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성능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일순간 갑자기 증가하고 어느 순간인가 세츄레이션 되겠죠. 그죠?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자신의 현재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상태 파악이 중요하고 이어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어떤 궤적을 따라서 발전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발전하는 예상 궤적에 따라서 실제 궤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자,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 플랫폼을 이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플랫폼이 이렇다. 제품 플랫폼은 결정 기술, 지원 기술, 그 다음에 세분화 기술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제품 플랫폼을 결정적으로 잘 이행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제품 로드맵이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드맵 작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품 로드맵 제품 플랫폼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럼 플랫폼과 플랫폼이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플랫폼이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언젠가는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전 과정에 분명히 갭이 존재하겠죠. 자, 그 갭을 잘 메워줄 수 있는 실행 기술이 필요하다. 간격 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인텔의 경우에 셀러런 이전에 있던 펜티엄 프로세서에서 아이테니움 프로세서로 이제 진화할 때 그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그 제품으로 바로 셀러런을 제가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제품 플랫폼 이행의 세 번째 전략은 바로 프로젝트 조직의 운영 측면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마케팅 부분하고 불일치하게 돼 있어요. 사이클이.
나름대로 이런 사이클을 좀 일치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리의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럼 이런 플랫폼 전략을 잘 짜놨어요. 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기 엔지니어링 부서하고 그런 부분, 불일치, 사이클 불일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플랫폼과 플랫폼 이어질 때 그 간격 부분 메워놓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그리고 제품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드맵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플랫폼을 잘 짜놨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소비자들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다 맞춰줄 수 있나요? 막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맞추는 거 아니겠죠? 자, 너무 그렇게 하는 경우에 프롤리퍼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 계획성 없는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 전략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컨디셔널 전략이에요, 그죠? 컨디셔널한 플랜이고요. 제품 라인 전략은 기본적인 제품 플랫폼을 가정하고 지금 현재 제품 플랫폼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서 시장 상황하고 경쟁 상황을 감안해서 최종 제품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인을 이에 맞춰서 라인을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라인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라인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표적 세분 시장을 겨냥하고 제품 라인은 무엇보다도 메이저 세부 시장을 모두 커버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그 세부 시장을 겨냥을 하는데 메이저 세부 시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실패하는 경우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제품 배치 이런 식으로 그 라인 세부 시장을 매핑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과 같이 포트폴리오 분석, 지각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정확하게 매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초기 과정의 문제점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를 할 때, 라인 전략을 관리를 하실 때는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수시로 때때로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초기 과정의 문제점, 세부 시장의 동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태성의 관점에서 라인 전략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동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 세분 시장을 다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각도 등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실 텐데, 자, 우선순위가 있겠죠. 순서가 있겠죠. 자, 마음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전에 배우셨던 3장에서 볼링 앨리 전략 배우셨잖아요, 그죠? 세부 첫 번째 타겟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같은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더 다양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하고 침투순위를 고려해서 라인들을 설치해야 된다. 즉 말해서 라인 전략을 수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 라인을 계속 만들 수가 없겠죠. 제품 플랫폼이 있고 라인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느 순간 니즈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플랫폼 자체를 교체해야 될 시간이 올 겁니다. 그죠? 자, 그 상황이 오면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 핵심적인 게 아니라면 굳이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프로덕트 패밀리와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즉 말해서 아웃소싱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라인 전략 중에 하나인 모델 T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모델 T 전략이 뭔가요? 모델 T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장 단순한 표준 제품을 선정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거죠? 그게? 제일 잘 팔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주력 제품이겠죠. 제일 단순하고요. 가장 표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늘리죠.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한 제품들을 하나씩 늘리는데 피처링을 다르게 가져가는 건데 하나 더 라인을 만들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라인 증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 부분이 있겠죠. 자, 수익과 비용을 비교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높으면 증설을 하고요. 아니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자, 비용 증가 부분하고 매출 상승을 비교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최적의 라인 수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린 마지막으로 제품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죠? 자, 하이테크 마켓은 기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강의 처음부터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 확장 등에 대한 대응도 신속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막 신속하다면 신속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마구마구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하고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빨리빨리 만들다 보면 마구잡이식 프롤리퍼레이션이 처리돼요. 이것저것 제품이 다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프롤리퍼레이션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무조건 계획을 짜서 플랫폼적인 사고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 플랫폼이 뭐 10년, 20년 가져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 이 하이테크 제품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적정한 밸런싱이 필요할 거겠죠. 그죠? 자, 플랫폼적인 사고를 가지되 이제 로드매핑을 입각해서 또 신속하게 대응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자, 차별화를 할 때는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차별화는 제품의 전략적인 위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소비자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든지 경쟁사의 제품 대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의 차별화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 나는 이런 차별이 아니라 상대적인 차별화. 상대가 아주 가격이 비싸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차별화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술의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제품 플랫폼에서 배웠던 그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 기술인지 세분화 기술인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결정 기술하고 우리가 큰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 표준 장악이 쉽다. 즉 말해서 우리가 결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정 기술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 표준이 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를 결정 기술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부분? 기타 플랫폼 기술 요소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화를 두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는 늘상 똑같은 게 아니죠.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 수명 주기에 따라서 차별화 포인트를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자, 태동기 때는 뭐 중요 속성을 알 수 없다고 배웠었고요, 우리. 그다음 표준 전쟁이 발발해서 항상 시장에서의 산업 표준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때 돼서야 이제 핵심 기술이 나타나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핵심 기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별화를 좀 두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숙기에 이르르고 제품이 성숙기에 이르르면 핵심 기술에서만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또 다르게 있는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뭐 서비스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막 뭐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 등등에서 이제 그 차별화 요인이 발생하고요. 쇠퇴기 때는 거의 가격, 구매 조건,
그냥 브랜드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큰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막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차별화 포인트를 주실 때는 그냥 시점에 맞춰서 그냥 그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쪽으로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미리 설정을 해놓고요. 벡터 형태로 관리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에 따라서 대응을 하되 전반적으로 내가 중장기적으로 차별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별화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서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죠? 첫 번째는 제일 쉽죠. 하이테크 제품에서 가장 차별화하기 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능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성능입니다. 1차적인 차별 요소고요. 뭐 제품 성능, 뭐 이런 뭐 속도, 뭐 화질, 뭐 이런 등등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표적인 성능 부분에서의 차별화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아예 범주가 다르면 차별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다들 LCD TV 할 땐 우리는 LED TV다. 이러면 범주가 다르다. 우리가 클래스가 다르다고 얘기하죠. 자, 뭐 클래스가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아예 그냥 구분을 두는 겁니다. 자, 아무리 뭐뭐라도 성능이 이쪽에서 낮다고 할지라도 아예 한 상위 클래스에서의 범주로 구분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자, 이런 형태로 차별화를 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성능 부분 말고도 새로운 기능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그죠? 새로운 기능에 의한 차별화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대표적인 걸로 샤프에 예전에 캠코더에 LCD 뷰파인더를 줬어요. 그 전까지 캠코더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샤프에서는 이렇게 해서 뷰파인더로 이제 새로운 기능을 부과했죠. 그렇지만 그러면 뭐 기능에 의해서 차별화를 줄 수 있다면 기능을 내가 차별화 기능을 다 둬야 되겠다. 하나 새로운 기능을 계속 부과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죠. 그죠? 사람들 기능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피곤해져요.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비용이 올라가죠? 전원 비용 올라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걸로 바꾸려면 기존에 있던 거 외에 새로 여러분들 학습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배워야 될 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머리 아파 안 할래 라고 합니다. 그죠? 이것을 보고 기능 피로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제품 초기 때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품 초기에 나왔었을 때는 아주 바라는 바가 많아요. 이 기능도 있으면 좋겠고 저 기능도 있으면 좋겠고 등등의 기능이 많이 요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품이 점점 성숙기에 이르르고요. 채택이 이르면 여러분들 한 번 이상 특히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쓰는 기능만 요구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부가적인 기능이 있어도 그런 거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기능 자체가 훨씬 더 적은 수준의 사이즈의 기능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차별화 유형. 자, 사용자가 편리하다, 쓰기 좋다, UI, UX가 잘 돼 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용하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 포인트로 많이 주는 기업들로 애플이라든지 필립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 다음. 자, 비용이 싸면 차별화가 되겠죠. 딱 봤을 때 누구보다도 비슷한 성능에서 가격이 싸면 어떻습니까? 차별화 될 수 있겠죠. 차별화 내에서도 총 소유 비용의 관점,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사이 내에서 초기 비용이냐 아니면 유지 관리 비용이냐 그거에 대한 비중의 차이에 의해서도 차별화 포인트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화 포인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디자인에 의한 차별화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내가 차별화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할까? 방법론에 대해서 지난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떤 거죠? 소비 사슬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품을
필요의 인식부터 시작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해서 구매를 하고 구매 이후에 관리하고 나중에 최후에 처분할 때까지 일련의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니즈가 있는지 행위를 발견하는 거죠. 자, who, when, where, what, how에 대한 그 기능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서 발견하는 미충족 니즈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팩 같은 경우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노트북, PC 등을 사놓고 인스톨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컴팩에서 뭘 제시했죠? 설치 비디오를 제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차별화,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서 발견을 하였다면, 자, 차별화를 할 때는 6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제품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후에 배울 가격 전략, 시간 기반 전략들과 부분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가격 전략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지하는 차별화 축을 추구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배웠던 소비자 선호 분석 같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프레퍼런스, 선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차별화를 위한 과도한 투자라든지 비용 소모를 경계해야 된다. 차별화하려고 비싸게 기능만 높여놓으면 어떻습니까? 차별화는 되겠죠. 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로 리사, 애플에서 나왔던 컴퓨터들 오늘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부단한 시장 변화 점검, 동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여섯 번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족을 경계를 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경쟁사 제품하고 다르다, 차별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세부적인 그 시장들을 우리가 주요 세부 시장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자, 오늘 간략하게 리뷰를 했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하이테크 상품의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 짜잔. 가격 전략 필요하죠. 자, 하이테크 상품의 오늘 배울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이테크 상품과 가격. 두 번째, 하이테크 상품의 가격 결정 과정. 그다음 세 번째는 전략적 가격 정책과 가격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버저닝 전략. 다섯 번째는 번들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커버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버저닝 이런 부분은 제품 전략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 커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넷플릭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쓰고 계시나요? 해보셨어요? 방송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까? 월 얼마 내시고 있으시죠? 14,000원인가요? 자,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제공되고 있죠?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해서? 4대까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또 2대까지였는데 또 4대까지로 또 서비스도 있네요. 14,000원 정도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엔스크린으로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등등이. 비디오 서브스크립션 이런 건 전혀 없죠. 당연히 서비스가 이제 당연히 중단되니까 요즘에 누가 비디오 쓰나요? 아무도 안 쓰죠. 자, 이 넷플릭스의 출발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넷플릭스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넷플릭스 시작은 이분이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 리드 해스팅이라는 분이셨어요. 1997년에 처음에 이제 나왔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렌탈 서비스였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비디오 집에 있으셨죠? 비디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디오 타이틀을 아버지가 다 가서 영화 보고 싶다고 비디오를 다 사서 집에다 갖다 놓으셨나요? 어땠습니까? 빌려서 봤죠. 예전에 책방 이런 것도 있고 비디오도 빌려서 봤잖아요. 얼마였습니까? 500원, 1,000원? 그때 물가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비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되게 재밌는 게 뭐였습니까?
집에서 빌리면 어느 정도 어떻게 보셨어요? 비디오. 일주일 몇 박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빌려줬죠. 그죠? 보통 몇 박 며칠 빌려주네. 2박 3일이 있었고요. 3박 4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일주일 이상 빌리면 어떻습니까? 아저씨한테 연락 오죠. 그죠? 빨리 갖다 달라고, 연체료 있다고. 그죠? 이분이 그 피해자이셨어요. 당시에 처음에 비디오라든지 이런 렌탈 서비스의 피해자셨거든요. 리드 헤스팅이. 연체료가 배보다 배꼽이 컸던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진짜 열받는데 DVD 렌탈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DVD 우편 렌털로 시작했어요. 필요한 DVD를 보고 자기가 돌려주면 그 다음에 새로운 DVD를 주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배송비가 처음에 무료였고요. 취향에 맞는 영화도 추천해주는 참 친절한 서비스였습니다. 자, 경쟁사였던 이제 블록버스터 비디오들이 있었고요. 한참 이 블록버스터 비디오가 그때 당시에는 저기가 훨씬 더 공룡이었는데 후발주자였던 넷플릭스가 어느 순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했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블록버스터도 이제 시장에서 몰아내고요.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성장해서 미국 전체의 트래픽을 33% 점유하고요. 2011년 기준 회원으로 약 2,400만 명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인데 지금도 잘 나가죠. 여러분들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 보면 잘 나가는데, 자, 가격을 한번 잘못 책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이니 이 가격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격 한번 잘못 어떻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11년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DVD 우편 렌탈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합해가지고 이렇게 타잉하는 형태로, 묶은 형태로, 번들링 형태로 월 약 9.99불이면 얼마쯤 되죠? 12,000원? 그 정도죠? 그걸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시장을 탁 나눠버렸어요. 번들링 되어 있던 것들을 나눠버렸습니다. 어떻게? DVD 우편 렌탈 따로 있고 스트리밍 따로 있고 각각 약 8불. 그러면 두 개 다 받아보려면 얼마입니까? 16불이잖아요. 예전 건데 10불이면 받아보던 게 16불로 늘면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갑자기 사용자들의 가격 저항이 있어요. 두 개 다 이용하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거죠. 그죠? 2개월 만에 80만 명이 탈퇴했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고요. 그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컨텐츠 계약도 실패했어요. 그동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주던 그런 업체에서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소니 뭐 이 부분은 제했는지 스타워 엔터테인먼트 협상 결렬도 이루어졌고요. 자, 콘텐츠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라 경쟁자들도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훌루라든지 아니면 블록버스터. 뭐 이때는 그래도 블록버스터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극복을 하게 되긴 했는데요. 자체 컨텐츠 생산을 통해서 극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 전략을 실패를 함으로써 이때 당시에 큰 위기 상황에 빠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 이후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위주로 사업 개편을 결단을 했고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구를 했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자, 여러분들 주가 변동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렌탈 서비스 뭐 이렇게 하면서 플랫 레이트로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05년에 블록버스터 스타트했어요. 온라인 서비스가 스타트하니까 이제 쭉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 2007년도에는 다시 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했고요. PC에서. 자, 2010년이 분기점이 됐어요. 뭘 했었나요? 딱 보시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했죠.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점으로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죠. 왜 떨어지나요? 체인지 프라이스가 있죠. 9.99불짜리 하던 거 지금 15.98불로 두 개 다 하게 되면, 그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이런 가격 정책 한번 잘못해서 폭락을 했고요. 2012년에 콘텐츠 프로덕션, 하우스 오브 카드스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모바일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
위주로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다시 또 부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가격을 어떻게, 이거는 프로덕트하고도 다르잖아요. 그죠? 가격 설정이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시장에 바로 반영할 수 있죠. 내일 당장이라도 내 가격 얼마다 한다 그러면 시장은 바로 반영할 수 있죠. 하지만 무슨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R&D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하이테크 상품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라이싱, 가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소이고요. 때로는 자주 간과돼요.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제품을 사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품을 사실 때 기준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뭐하고 비교를 해요?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 비슷한 제품군을 놓고 비교를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제품을 살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근본적인 기준. 그냥 남들이 싸다니까, 아니면 뭐 비교 제품 대비해서 싸니까 그냥 사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죠. 밸류가 있죠. 그 밸류가 여러분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하는 거죠. 자, 이 밸류라는 것을 바로 WTP, Willingness to Pay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개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세팅이 되면 자신의 Willingness to Pay하고 가격하고의 편차가 바로 여러분들의 잉여, surplus가 되는 거죠. 그죠? 그 surplus를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제품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테크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 책정이 어려워요. 하이테크 상품 왜 어렵습니까? 첫 번째, 하이테크 상품 시장이라는 게 이전에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없던 시장일 경우가 많고요. 처음에 우리가 수업 시작했었을 때 하이테크 상품은 하이테크 마케팅 어떤 영역이라고 했었습니까?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했었죠. 기술 불확실성이 있고요. 제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장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인 데이터나 참고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는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두 번째, 경쟁 제품의 출시 시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이겠죠. 시장 대체 효과도 불투명하죠. 자, 세 번째, 시간에 따라서 또 그 가격마저도 급격하게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갑자기 뭐 100만 원 하던 비디오가 그냥 조금만 지나면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초기에는 고가고요. 주로 점점 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때로는 초기 저가인 경우도 있죠. 초기부터.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거 뭔가 좀 약간 뭔가 좀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받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사인데요. 1983년에 이제 나왔던 건데 보시면 당시에 83년도 여러분들 컴퓨터 써보셨어요? 몇 년생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던 때 나왔던 제품이었는데요. 83년도에 예전에 제 기억에는 막 카세트 테이프로 막 컴퓨터가 막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막 플로피 디스크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막 돌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컴퓨터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등등을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어떤 정도였냐면요. 이 플로피 디스크로 구동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MS 도스 같은 경우 넣어놓고 뭐 하드 디스크가 있다. 16메가바이트 정도만 있어도 엄청난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16메가바이트는 어떤 정도예요? 그냥 그 이메일에 그냥 잠깐 어태치하는 그런 파일 용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16MB를 하드디스크를 달았어요. 컴퓨터에. 하드가 있다는 것이 큰 거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골든엑스라고 아세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예전에 있던 옛날 게임인데 주인공이 마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마법을 쓰면 갑자기 insert disk number 2라고 나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빼고 디스크 2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법이 시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본 게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수도 없이 해야 되고 디스켓을 한 30몇 장 가지고 있어요. 여튼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한참 전에 83년이라는 이 시점에 엄청난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게. 그죠? 자, 그렇지만 상당히 비쌌습니다.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1984년 1월에 단종이 됐어요. 전문가들은 좋아하죠. 뭐 매니아들은 세계 최고의 컴퓨터들 뭐 극찬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팔려면 대실패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대실패를 했고요. 자, 주요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 디자인 순서가 문제가 됐어요. 자,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디자인을 하는데 중간에 통합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 리사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잡았던 거예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보니까 하드웨어가 그걸 못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용 플로피 디스크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외장 하드를 또 추가적으로 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거기서 통해서 이제 단가가 급상승이 했고요. $10,000가 넘었어요. $10,000면 얼마입니까? 83년에 여러분들 83년에 1,000만 원. 1983년에 1,000만 원. 83년에 여러분들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그죠? 1983년에는 글쎄요. 얼마 정도 저 정도 1,000만 원 정도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1983년에 뭐 월급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더 낮았을 수도 있어요. 2, 30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대기업 월급이.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저거 하나 살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나요?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한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말씀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 큰 금액이었죠. 자, 그리고 애플이 상당히 자만심이 심했어요. 또 뒤지지 않고 또 84년에 이제 더욱더 고사양 리사의 고사양 버전인 리사 2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상대적으로 아주 싼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쌉니다. 아주 싼 애플의 맥을 출시를 했는데 리사 2는 망하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저렴했더니 맥은 성공했어요. 자, 그만큼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제품의 차별화 요소에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했었습니까? 차별화는 하되 가격이 너무 상승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차별화는 됐죠. 저거 이상으로 차별화 될 수 있을까요? 차별화 되기는 힘든데 가격이 적당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전략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수익의 직격타예요. 직격타. revenue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P times Q로 결정되죠. 판매되는 수량 곱하기 제품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죠? 판매액이. 자, revenue가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낮아지면 수익에 바로 영향을 주죠. 직격타죠.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 다음날 당장 손님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성능 하나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R&D 해야죠. 양산 그 공장 바꿔야 되죠. 한참 걸리죠. 가격은 정말 중요하고 인스턴트하고 정말 중요한 전략 변수인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가격은 동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세팅해놓고 주구장창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타 마케팅 요소 대비 변경이 쉽고요. 상품의 디퓨전 속도하고 범위를 감안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이테크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폭은 작고 이제 가격 변동은 작고 그 폭이 또 큽니다. 수시로 이제 가격 상황 경쟁 상황 보면서 내가 판매하는 가격을 보면서 단가를 점점 가격을 낮추는데요. 때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더 이상
크게 팔기가 힘든 경우도 생기죠. 예를 들어서 티보 같은 경우에는 녹화 시제가 이거는 이제 TV 녹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녹화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신제품이 출시가 되니까 과거에 한 20시간 용량 정도 되던 녹화용 PVR은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그 돈 주고 사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죠. 자, 무료 배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을 하실 때는 지속 가능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격은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하이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하이테크 시장에서 가격 전쟁은 반드시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고요. 점점 가격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이테크 제품 시장은 winner takes all market이라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효과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의 인스톨드 베이스 확보는 생존의 필요 요건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 봐가면서까지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적이죠,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테크 상품의 가격의 핵심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더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소비자 생각에서 특정 상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자, 이게 뭔가요? 가격 비싸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격이 비싸요. 한 100만 원쯤 해요. 100만 원짜리 어떤 게 있을까요? 100만 원짜리 MP3 아니면 100만 원짜리 시계다.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애플의 기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그 아이워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중에 이제 뭐 익스트림한 여러분 상위 1%를 위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혹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시계가 나왔어요. 딱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격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좋은가 본가 보다 좋을 것이다. 확실히 차별화됐으니까 비싼 게 제 값이겠지. 싸면 뭔가 가격적인 기능적인 흠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격을 통해서 기술적 차별화를 추론을 할 수 있는 틈을 줘요. 그죠? 자,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남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능을 줍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이전에 disruptive innovation 배우셨잖아요. 자, 그 disruptive innovation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생긴다고 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낮은 성능이지만 매스 마켓을 니즈를 만족시킨다고 했었죠. 그죠? 자, 새로운 가격을 보면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막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낮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메인으로 올려오려면 어느 정도 적정 기술 정도 수준은 만족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뭐 싸다고 해서 너무 싸면 너무 기능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정 수준의 기준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싸야 된다는 거죠. 즉 말해서 가성비가 좋을 때 로엔드 마켓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은 초기 시장의 사용자 기반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초기에 이걸 거꾸로 다른 말로 하자면 초기에 사람 끌어모으는데 제일 이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긍정적 피드백,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강화 사이클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시장 우위를 지속하고요. 원가 우위에도 점점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격의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하이테크 제품에서 자, 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 하락이 되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늘상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공급자적인 측면을 바라보자면 생산 원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죠. 경쟁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죠? 소비자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한편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로저스의 그 확산 봤었을 때 얼리 어답터하고 얼리 머저리티가 완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확산이 돼서 일정 수준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어떤 시점이냐면 소비자들이 다릅니다.
자, 얼리 어답터들은 비싸게 주더라도 빨리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프래그매티스트, 얼리 머저리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져야지 실용주의적이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다른다는 겁니다. 자, 혁신 제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 책정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은 주류가 되고 싶거든 어느 정도 가격을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테크놀로지 패러독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시점에 비로소 산업이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산업이 급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 줘야 이제 대중화가 되고 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 있던 딩카만이 그렇게 팔고 싶어 했던 여러분들 뭐죠? 그 타고 다닌 거 나인봇의 원형이 있었잖아요. 그죠?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막 1,000만 원씩 했어요. 그거. 근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한 3, 40만 원? 2, 30만 원? 그쯤 되니까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분들 대중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자, 이제 지속적인 산업 성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 기업은 원가 경쟁력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거기서 이제 버티려면 원가의 비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용화 회피를 위한 차별화 노력이 필요해요.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격이 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르다. 내가 나를 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거나 디자인과 기능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이테크 상품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이제 하이테크 상품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이테크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가격이 책정돼야 될까요? 하이테크 상품의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까요? 산정이 돼야 될까요? 시장에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품의 가격을 할 때 폭리를 취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나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러한 폭리를 취했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폭리라는 거는 적정 가격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메저링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폭리라는 개념은 원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기반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값을 폭리를 취했다 이러잖아요. 커피값은 원가는 100원도 안 되는데 그거 볶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커피값은 원가는 100원도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뭐 우유값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그건데 뭐 5,000원을 받는다. 이거 폭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뭐 거기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건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건물 그 빌리는 값들도 있을 거고요. 렌털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수도 없이 많은 마케팅 비용들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는 뭐 자리라든지 뭐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원가. 원래 들어가는 가격은 얼마인데 가격은 이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하이테크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가 더하기 마진이 가격인데 이제 이렇게 돼서 적정 수준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가를 기반으로 가격이 결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리하기가 쉽겠죠. 내가 원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마진율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만 되면 원가 값이 오르면 그 맞춰서 올리면 되고 원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죠? 장점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하이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정비가 크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같으면 기지국 뭐 그런 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클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자체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었다. 콘텐츠 제조하는데 엄청 영화 같은 거 만드는데 비용 더 들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부 DVD 한 장 더 찍어낸다. 혹은 뭐 등등의 추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운영비는 베리어블 코스트는 어떻습니까? 별로 안 대단히 낮은 수준이죠. 처음에 만드는 거에 비하자면. 근데 이러면 어떻게 가격 산정을 할까? 원가를 도대체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원가 산정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쟁자 기반. 그러면 원가를 잘 알 수 없다면 경쟁자를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옆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했겠지. 그거에 맞춰서 내 가격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옆에 사람 거보다 내가 가격을 비싸게 한다면 내게 좀 더 좋다. 프리미엄인 거고요. 내가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싸다면 종합적 제품 가치가 조금 더 낮다. 그렇게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이런 경우도 누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한 기업이 만들면 그거에 맞춰서 다들 비슷하게 만듭니다. 암묵적으로 담합이 형성이 돼요. 자, 그거는 뭡니까? 암묵적으로 담합이 되는 거. 공정거래위원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자, 보시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가격 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특히나 담합하면 심각한 범법 행위예요. 자, 이런 부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눈치도 못 보고 원가도 모르고 그러면 세 번째 가격 결정 방법은 뭐냐면 고객 기반 가격 책정 방법이에요. 자, customer based pricing이라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고객이 제품으로부터 얻는 가치에 비례한 가격 책정이에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자, 고객이 제품으로부터 얻는 가치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willingness to pay, 지불 의사 얘기인 거죠. 그죠? 그 정도 가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매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EVA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유사 기능의 기존 제품을 비교 기준으로 설정하고 유사 기능의 기존 제품을 비교 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상 제품으로부터 고객이 얻는 상대적 효익과 비용을 분석한다. 자, 기존에 있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의 가격이 있겠죠, 이미. 그거는 유사한 거니까요. 그죠? 자, 그거에 대비해서 이 제품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추가적인 이득이 있겠죠. 그죠? 뭐 어떤 비용이 있겠죠. 이득은 뭐 재무적인 효익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효익이 있을 거고 그런 효익 대비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요구하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빼게 되면 거기 기존 가격에다가 더하기 빼기를 하면 이 제품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효익이라고 될 수 있는 것은 기능적 효익. 이러한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운영적 효익, 제품이 좀 더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있다. 재무적 효익, 신용 구매 등등 뭐 구매 조건이 좋다. 그 다음에 개인적 효익, 브랜드 등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애플을 사게 되면 난 따뜻해, 아주 뭐 상위 1%가 된 것 같아, 뭐 이런 심리적 보상들도 있겠죠. 반면에 비용적인 부분은 금전적인 비용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내야 되는 그냥 말 그대로 금전적인 비용도 있을 거고 비금전적 비용도 있겠죠. 뭐 배달 및 서비스라든지 고장 위험이라든지 비용으로 책정하기 힘든 그런 그 비용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소유 비용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EVC를 매깁니다. 자, EVC, Economic Value to the Customer라고 해서 중고 상품의 가치가 있겠고요. 기준이 되는 상품의 가치가 있을 거고 그 상품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차별화 가치, 거기다가 부정적인 차별화 가치, 마이너스 되는 비용적인 부분을 빼게 되면 이 제품의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태블릿 PC 처음 나왔어요. 요 EVC를 쓴다면 기존에 있던 제품 중에 가장 유사한 게 어떤 거였죠? 넷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넷북에 비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차별화 가치를 줄 수 있냐? 터치 입력이 가능하죠. 자, 앱 생태계 등등을 제공하죠. 자, 이동성, 디자인 등등의 긍정적인 차별화 가치가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차별화 가치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사용 불편 뭐 등등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던 뭐 컨조인트 어널리시스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예상되는 대략적인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셨죠. 그죠?
자, 그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추가적인 효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가격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적합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들이 있으니 그것을 고려를 해보고 적정한 기업의 또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R&D 투자 금액이 있을 거고요. 파생 상품의 수, 경쟁, 인터넷과 유통 채널, 네트워크 효과, 제품 수명 주기와 진부와 속도 등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 첫 번째. R&D 투자 금액. 여러분들이 R&D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자, 그럼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될까요? 적게 받아야 될까요? 비싸게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썬큰 코스트잖아요. 이미 들인 돈이잖아요. 그걸 회수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실은 이건 썬큰 코스트니까 회수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낮춰도 됩니다. 그죠? 수명 주기가 짧아요.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팔 수 있을 때 빨리 팔아야죠. 그죠?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파생 상품이 많습니다. 다양한 파생 상품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 편차를 크게 안 두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매출을 잡아먹겠죠.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자기 잠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체리 피킹 잘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가성비 좋은 거 어떻게든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제품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있죠.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 즉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이 강하다. 처음에 마켓 시어를 차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지배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일단은 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죠. 마켓 시어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초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단 내 사람이 됐다. 그러면 도망 못 가게 락인 전환 비용을 높여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스퀴징 하죠. 그죠? 레버리징 효과를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확대가 되면 고객 인지 가치가 증가해서 가격 인상, 그다음 하락폭을 점점 낮추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경쟁자가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쟁자들이 막 위협하면 어떻습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그죠? 자, 저가격 정책은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과 유통 채널이 있겠죠. 새로운 유통 채널이 있으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싸죠. 그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저렴하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에 몰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 잠식 아닌가요? 그죠? 그런 문제가 된 게 있죠. 자, 다 채널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효과가 아니라 보완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2O 전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너지가 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크게 가격 전략은 저가격 전략과 고가격 전략, 특히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전략을 영어로 뭐라 하냐? 스키밍 스트래터지라고 하는데, 자, 스키밍이 뭔가요? 여러분들 스kim 밀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 위에 보면 여기 위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자, 여기 있는 거 윗부분을 살짝 뜨는 거예요. 즉 말해서 제일 윗부분을 뜬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싸게 받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자, 이러한 비싸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매출이 늘겠죠.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싸게 판다. 비싸도 살 사람이 있다. 비싸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비싸도 살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계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확산해서 배우셨을 때 앞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싸도 살 사람들이에요. 기능만 만족한다면. 그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 변화량이 수요 변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도 크게 변했을 때도 불구하고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거죠. 그죠? 즉 말해가지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경제학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을 때 특히 초기에 이러한 스키밍 스트래티지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키밍 프라이싱 활용하게 되고요. 가격이 불확실한 초기 시장에서 비교적 안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가격이면 저가격으로 가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저가격을 일단 세팅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갑자기 비싸게 받겠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처음에는 그래서 혁신 제품의 경우에 스키밍 스트래티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키밍 프라이싱 스트래티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침투 가격 전략, penetration pricing 전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떨 때 쓰냐? 첫 번째, 저가 정책에 의한 고객 기반의 신속한 확대가 목표. 즉 말해서 마켓 시어를 빨리 올려야 될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초기에. 두 번째는 기회의 창이 넓어서 장기적 이익이 기대가 가능한 경우.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넓어요. 그러면 저가를 통해서 계속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 전략도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전략은 굳이 예를 들어서 그 마켓 쉐어를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시장 초기에만 활용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후에 이제 티핑 포인트라든지 진짜 경쟁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확 꺼낼 수 있는 카드기도 하겠죠. 경쟁사에 대해서 원가 우위가 확실하게 있다면 한번 내질러서 저쪽을 거꾸로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전략적 가격 정책과 가격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크게 어떻게 나뉠 수 있다? 공격적인 가격 전략과 방어적인 가격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공격적인 가격 전략의 목표는 뭔가요? 마켓 시어를 높이는 겁니다. 마켓 시어를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 방어적인 가격 전략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예요. profitability를 확대하는 겁니다.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초기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가격 전략은 침투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 시장에 사용자 기반, 인스톨드 베이스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문제고요. 원가 높은 경쟁자를 퇴출을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또 봉쇄를 하고요. 자, 초기에는 저런 목적이라면 성숙기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자, 경쟁축이 이전이 되면 어떻게 차별화 요인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어요? 가격 중심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자, 가격이 중심이 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다른 기업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위협적인 가격 정책을 벌리는 거죠, 이때. 자, 가격 선도 기업이 원가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이것은 경험 곡선 가격 전략이라는 형태로 제시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일반적인 프라이싱이에요. 가격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볼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낮추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가에 우위가 있어요. 자, 이게 원가고요. 이게 원가 하락이고요. 그러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갑자기 원가 이하로 가격을 파는 거예요. 제품을 파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버틸 힘이 있고 상대방보다도 훨씬 더 가격적인 원가에서 우위가 있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원가 이하까지 가격을 급격히 인하함으로써 경쟁 제품을 퇴출하고요.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만일에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 전쟁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대방이 막 나를 쫓아보내려고 어떻게든 막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면, 혁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면 기술 우위 기업의 경우, 즉 말해서 기술 우위 기업의 경우에는 피하는 거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차세대 제품 조기 출시 전략을 통한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미리 그냥 얘하고 가격으로 붙지를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제품, 나는 더 뛰어난 이노베이터다, 혁신자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정면 승부하는 전략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승부해야죠, 가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격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격적인 가격 정책은 이제 한 기업만 향유할 수 있어요. 진짜로. 차별화 요인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차별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잘하고 너는 이 부분에 잘하고 이렇게 해서 양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싸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놓치고 2등으로 싼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단일 기업만의 향유물인 겁니다. 자, 컴팩 같은 경우는 대래 등장으로 가격 리드의 지위를 한순간에 박탈을 당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가격 리더십을, 원가 리더십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수 있어요. 참고로. 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방어적인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가격 전략으로 스키밍 프라이싱 스트래터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초기 고가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적응적 가격 정책도 방어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자 출현 시 프리미엄을 감안한 최소한의 가격이나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요 정도는 더 받아야지 하는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반응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격 계층을 두는 거죠. 내가 이게 고가 받는 그 제품군, 중가, 저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팅 브랜드라는 거 만듭니다. 자, 브랜딩 만들 때 아주 고가의 그러한 혁신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혁신 기업들조차도 저가로 중저가를 노려가지고 걔네들하고 싸우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인텔 같은 경우 셀러런 대표적인 거고요. 3M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켓 공사에서 하이랜드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하이테크 상품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도 중저가들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뭐 예를 들어서 파이팅 브랜드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데 그 회사 제품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이팅 브랜드라는 것도 만든다. 여러분들 이건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게임기 좋아하세요? 게임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 하드웨어 이 가정용 게임 콘솔들이 많은데 2002년도에 크게 이제 한번 가격 전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엑스박스가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닌텐도 게임 큐브가 있었는데 원가 하락을 보시면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299에서 199인데 생산 원가는 거의 185달러. 엑스박스는 300달러인데 199, 생산 원가가 300달러예요. 그러면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게임 큐브 같은 경우는 199에서 149달러, 생산 원가는 150달러.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벌어들일까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데서 수익을 벌어들일 것 같아요? 저렇게 원가 이하로 팔면. 맞아요. 게임 타이틀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타이틀도 가격이 인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PS2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줬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DVD로 용도로 써버려요. 아니면 블루레이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PS3도 마찬가지 블루레이 플레이어 용도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게임 타이틀로 돈을 벌려고 원가 이하로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게임 타이틀을 안 사고 그런 용도로 써버려요. DVD 보는 용도나 블루레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팔 때마다 손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라운드에 또 벌어졌어요. 2007년에 이제 다시 또 PS3 가격이나 또 이렇게 한번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도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식으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인하하는 그 결과 자체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엑스박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엑스박스 출시하나요? 요즘에? 예, 최근에 콘솔을 거의 출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만큼 가격 인하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할 때는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자, 4C 여러분들 3C, STP, 4P 뭐 이런 전략 할 때 요 3C 경쟁자 자사 그다음에 고객 요거에다가 컨트리뷰터 자, 여기 공급자나 판매자나 정부나 제휴업체 등등의 컨트리뷰터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고객 같은 경우는 고객의 가격 탄력성이라든지 가격에 예민한 세부 시장 크기를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경쟁자 같은 경우는 가격에 참여한 경쟁 기업의 원가 구조라든지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든지 경쟁자의 원가 구조상 어떤 부분에 우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이제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자기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해 보면 되겠죠. 자기의 원가 구조의 경쟁력이 어디 있는지 전략적 포지셔닝이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컨트리뷰터의 경우에는 여러 이해자의 관점에서 가격 전쟁의 이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의 우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술경영 개론 시간에 배웠던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 이해관계자 분석 등등을 활용하시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한테 우군인지 예를 들어서 적대적인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가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해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쟁을 상대가 죽자고 달라들어요. 진짜로 막 가격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낮춰보자라고 덤벼들었을 때 기업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격 전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미연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방지를 하는 게 좋고요. 자기가 그 가격 전쟁을 그러니까 도발을 당하는 입장에서 자, 첫 번째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데 경쟁자를 설득하고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요. 만일에 자기가 그 자사의 원가 우위가 확실히 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원가는 이렇습니다라고 아예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최저가 보상이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해서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두 번째,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비가격 대응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격 전쟁 발발 경쟁자 제품하고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쟤하고 달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상대방이 싸우려고 드는데 그러면 나하고 쟤는 격이 달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품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브랜드 등의 제품 요소에서 이제 나는 차별화를 꾀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격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결국 소비자들한테 피해 간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입니다.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격 전쟁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응은 하는데 직접적인 대응은 안 합니다. 자, 즉 말해서 그 첫 번째는 부정적인 그 가격 대응에 나섰더라도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첫 번째는 가격 프레이밍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가격 비교를 1대1로 나는 이게 싸다고 상대방이 계속 걸고 넘어와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유사한데 요거를 묶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팔면 어떻습니까? 요거의 순수한 가격을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 비교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유통 경로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별을 둬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유통 경로를 통한 구입 가격을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 채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일부 유통 채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팅 브랜드. 싸울 애들을 따로 용병을 만드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싸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브랜드하고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하고는 차별화를 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별도의 브랜드로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벼든다.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어떨 수 없습니다. 자, 유동성 유지를 하고요. 원가 절감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전면전을 붙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원가 구조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장에서 싸울 만하다. 그러면 계속 끝까지 싸우는 거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얘하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차라리 상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인텔 같은 경우 그런 큰 기업도 D램에서 빠져나왔어요. 네, 가격에서 본사가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두 번째 3M 같은 경우 예전에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있었거든요. 팔았거든요. 지금 팔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가격 전쟁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어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가격 전쟁을 선도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격 전쟁을 벌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원가 구조에 우위가 있고 한번 차지하고 싶으면. 자, 질적 경쟁에서 내가 진짜 질적으로 쟤하고 붙기는 쉽지 않다 싶을 때는 차라리 가격으로 붙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머신스 같은 경우는 초저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때로는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짜 제품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있을 때. 그죠? 공짜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공짜 제품들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짜 제품에 대한 4분면인데요. Y축은 자사 고객이 얼마나 이탈하느냐, 자사 고객 이탈률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낮은 부분, 여기는 높은 부분. 이쪽은 뭐냐면 공짜 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냐. 빨리 성장하면 오른쪽, 아니면 낮은 쪽. 자, 이 4분면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크게 여러분들의 전략도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 공짜 전략, 공짜 제품의 성장률도 높고 이로 인해서 자사 고객도 빨리 이탈이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변경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공짜 산업이 빨리 성장하는데 내 고객은 그다지 줄지 않아요. 그러면 공존하고 출시를 조금 연기해야 된다. 반면에 공짜 산업은 뭐 성장은 별로 안 되는데 갑자기 우리 고객은 막 이탈돼요. 그러면 공짜 제품을 여러분들 출시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둘 다 낫다. 그러면 뭐 크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버저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저닝 전략, 버전 2.0, 3.0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그죠? 자, 하이테크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용화, 옵솔런스의 커모더타이제이션 아니면 혹은 그 나중에 그 퇴행화 위험이 있죠, 그죠? 점점 더 낡은 제품이 되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구분할 수 없고 너도 나도 똑같은 수준의 제품이라고 했었을 때 내 제품이 그만큼 뭔가 추가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옐로우 페이지 같은 케이스에 우편북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의 전화번호가 이만큼 두꺼웠는데 그것을 프로 CD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의 CD에 담아서 판매를 했고 그것이 큰 히트를 쳤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후발 기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똑같은 제품에 CD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죠. 자, 근데 똑같은 CD가 뭐 차별화를 뒀다고 해서 어떤 큰 차별화가 있겠어요? 그래봤자 전화번호인데요, 그죠?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니까 범용화로 인해서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거의 0원에 가깝게 수령해 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버저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버저닝은 가치 기반, 예전에 그 어떻게 하이테크 제품을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것 중에
가치 기반 가격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치 인식에 따라서 시장을 놔두고요. 여러분들 생각에서 더 많은 그 기능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별로 기능은 별로 안 오고 값이 싼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제품 차별화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기 선택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공급자는 메뉴 제공하고요. 소비자가 결국 선택하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버저닝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버저닝 많이 확인되시나요? 첫 번째, 시간을 이용한 버저닝이에요. 자, 새로운 신간이 나왔어요. 소설책 나오거나 신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겉에는 하드 커버를 씌워서 아주 비싸게 팔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책 종이질이 갱지로 변하고 저가로 보급판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고요. 영화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CGV 등등의 메이저에서 하다가 점점 상영 횟수도 줄고, 그리고 나중에는 블루레이, 뭐 DVD, 여러분들 갑자기 IPTV를 틀면 갑자기 뭐 최근 상영 영화 이러면서 나오죠. 그렇지만 상영 개봉할 때만 하자마자 나오지는 잘 않죠.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데다가 제품이 출시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 정보에서도 이런 시차를 이용한 유료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시간을 이용한 버저닝에 해당하고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용 제약 먼저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사용 제약이에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버전들 많잖아요. 뭐 무슨 버전, 윈도우 같은 경우에 뭐 처음 사용자용, 그다음에 무슨 뭐 프로페셔널용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기능, 사용 시간이나 장소, 서비스의 형태를 제한하고요. 사용 편의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사용 제약을 이용한 버저닝은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능에 의한 버저닝하고도 연관되고요. 연관이 있고 제품의 기능, 속도 등 특정 성능에 대한 고객 인식이 다양할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딜럭스 버전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기능적인 제한 부분들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사용 제약을 이용한 버저닝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은 크게 그 구분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두 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고요. 이건 제약을 했다 여부 정도, 시간이나 장소, 서비스의 형태를 제한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버저닝 분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성능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의 차이인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뭐 그러한 성능을 제공했냐 안 했느냐는 사용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성능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유사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버저닝으로서는 UI,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한 버저닝 부분도 있습니다. 뭐 사용자가 쉽다면 좀 더 특이한 그 예를 들어 전문적이면 전문가에 맞춘 어떤 인터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것 또한 뭐 앞에 있는 버저닝들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에 의한 버저닝도 있겠죠. 위험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해저드 부분에. 자, 위험 기반 시장을 세분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치 첨삭 버전이라고 해서 사용자 제한 아니면 성능에 의한 버저닝에 의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 value subtracted version이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프린터 같은 경우는 분당 5페이지, 하나는 분당 10페이지 정도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아요, 사실은. 기계 자체는 똑같은데 칩을 하나 더 달아서 얘는 강제로 분당 5개밖에 프린트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산하는데 비용은 똑같아요. 단 차이는 그 제약 칩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커넥티드 형태로 전부 다 경제가 전환되고 있죠. 기술이
기술들도 다 그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IoT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발표하셨던 전기 자동차 시장을 사례로 들어봅시다. 이러한 시장에서 앞으로 뭐 자동차도 또한 마치 컴퓨터라든지 전기 기기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에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죠.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도 예를 들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쉽게 버저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버저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죠? 여러분들 실제로 똑같은 제품을 팔아놓고 그 차이로 인해서 버저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큰 가정이 들어간다. 무슨 가정이 들어가냐? 가치 첨삭에 의한 버저닝에 의한 전제는 사용자가 디그레이드된 제품을 변경해서 고사양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테슬라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공업사에 가서 이걸 풀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DVD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블루레이 같은 경우도 DVD도 지역 코드들이 있었잖아요. 영상 가서 가면 풀어줍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디그레이드되는 그런 제약 조건을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저런 전제가 붙긴 하지만 상당히 버저닝의 큰 방안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또한 버저닝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제품 전략 측면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버저닝은 가격 전략이지만 제품 전략하고도 연관이 높죠. 그죠? 제품 전략하고도 연관이 높잖아요. 마치 플랫폼 전략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높죠. 라인에 의한 거니까요. 그죠?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할 수 있죠. 비슷한 제품이면 얘를 팔게 되면 얘의 매출이 올라가고 얘의 매출이 올라가면 다른 쪽 유사한 나의 제품의 매출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잠식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이러한 버저닝에 의한 차이가 있다면 보완제적인 그 역할이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오프라인 O2O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시너지를 이끌 수 있는지 똑같은 제품이라도 온라인 매장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온라인이 싸기만 하고 오프라인이 비싸기만 하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그 관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오프라인 상점에서 교환이라든지 환불해주는 요걸 해슬 프리라고 하거든요. 성가신 것을 그러니까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전략, 그런 제도, 리턴. 그러니까 온라인에 산 거를 오프라인에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 반품. 직접 이렇게 뭐 패킹해서 반품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품하는 그런 창고로 하고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있는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도 따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간 김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 들어보다가 좋으면 이것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제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장을 구성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버저닝 그러면 몇 개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은 버전이 있으면 좀 안 되겠죠. 그죠? 자, 이게 특정 기능이나 사양에 대한 인지 가치가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조금씩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버저닝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다 맞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버저닝이 무슨 전략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제품 전략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제품을 여러 가지 다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걸 다 만들어 주려면 라인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적정수에 가장 많지 않게 그 버저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서너 개 정도 분류되는 경우에 버저닝 효과가 극대화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고요. 적어도 이제 버저닝을 하더라도 무작정 많은 버저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만일에 버저닝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까 디지털처럼 돼가지고 모든 것을 쉽게 내가 몇 번 클릭 혹은 컨트롤러 가능하다면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번들링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들링은 둘 이상의 상품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묶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1 플러스 1 전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그 사실은 뭐 유사한 거긴 하지만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심 세트 메뉴 뭐 이런 식으로 팔죠. 자, 하이테크 산업은 번들링의 사례가 빈번합니다. 인터넷 포털 같은 경우는 이메일, 컨텐츠, 검색,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은 서비스고요. 홈시어터 시스템은 TV 중심의 AV 기기 번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 유선 무선 시스템도 번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번들링의 장점은 수익 수단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업에. 자, 번들링의 근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하이 아니고 박하이예요. 여기. 박하이, 김태구 뭐 있는데 워드가 있고 엑셀이 있어요. 여러분들 박하이 씨는 12만 원의 워드를 살 생각이 있고요. 엑셀은 10만 원에 살 생각이 있어요. 자, 김태구 씨는 워드를 10만 원에 살 생각이 있고 엑셀을 12만 원에 살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가치를 매기고 있다면 워드와 엑셀을 파는 기업이 있어요. 내가 워드를 10만 원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김태구 씨, 박하이 씨 다 살 거죠.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죠? 판매가. 엑셀을 10만 원에 팔면 어떻습니까? 박하이 씨, 김태구 씨 다 사죠. 20만 원이죠. 총 매출이 어떻겠습니까? 40만 원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박하이 씨가 12만 원에 사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워드를 12만 원에 해요. 김태구 씨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엑셀도 마찬가지로 12만 원에 하면 박하이 씨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그죠? 그러면 판매해서 24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자, 근데 묶어서 워드를 사실 때는 엑셀도 같이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22만 원을 팔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박하이 씨도 살 거고요. 김태구 씨도 사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4만 원이죠. 따로따로 팔 때보다도 얼마 더 법니까? 아니죠. 4만 원 더 벌죠. 그죠? 10만 원. 그러니까 가격이 차별화를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가격을 너는 12만 원 받고 얘는 10만 원 받고 이렇게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타행을 해놓으면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즉 말해서 번들링을 통하는 수익 증가의 조건은 여러 상품에 대한 가치를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치 인식에 개인 편차가 있던 것을 축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더 많이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외에도 이제 번들링을 하는 사유가 많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우셨던 전환 비용하고도 다 연관이 돼요. 번들에서 묶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시용 가능성이 늘어나겠죠. 디비저빌리티. 어코드에서 여러분들 어코드 분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바꿀 때 바꾸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죠? 자, 번들 간의 호환성과 연결성이 제고되고요. 효과적인 전환 비용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들링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겁니다. 일석이조죠. 그죠? 그러면 번들링 전략의 유형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격 번들링. 전혀 무관한 상품을 그냥 묶어서 파는 거예요. 자, 레스토랑의 식당 같은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뭐 수프하고 뭐 면하고 다르잖아요. 뭐 기능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죠. 수프를 뭐 이렇게 뭐 연결시켜서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뭐 패밀리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전부 다 제품들 사이에 인티그레이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상품 번들링 같은 경우는 둘 이상 상품이 이제 인티그레이트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하이파이 제품들 뭐 센터에 우퍼들도 있을 거고 저기 예를 들어서 개별 스피커들도 있잖아요. 방향 스피커들. 그런 것들은 사실 연관돼서 하나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개별로도 물론 하나하나도 팔겠지만 자, 일단 이 제품들 간의 기능적인 부분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품 번들링. 위에 있는 가격만 묶어놓은 것을 가격 번들링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 번들링과 혼합 번들링이 뭐냐면 순수 번들링은 묶은 거밖에 안 판다는 거예요. 묶어놓은 것만 파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살 수 있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타행이라고도 불리우고요. 혼합 번들링은
묶어서도 팔지만 개별로도 팝니다. 대신 묶으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좀 더 싸겠죠. 그죠? 아니면 묶고 뭐 안 싸게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뭐 전략이겠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가격 번들링, 상품 번들링, 순수 번들링, 혼합 번들링으로 구분될 수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번들링 전략을 크게 구분하면 어떻겠습니까? 번들링 하지 않는다. 이거는 언번들링이라고 하고요. 번들링을 하면 크게 퓨어 번들링. 번들한 제품밖에 못 사는 거고요. 이거는 믹스드 번들링. 개별 제품들로 다 살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가격적인 부분으로만 묶어놓은 거.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요거는 제품 간에 인티그레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순수 가격 번들링, 혼합 가격 번들링, 순수 제품 번들링, 혼합 제품 번들링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수 가격 번들링은 레스토랑의 세트 메뉴만을 제공하는 경우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견제를 해요. 자, 순수 상품 번들링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에 고유의 하드웨어와 고유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화해서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경쟁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즉 말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혼합 가격 번들링 같은 경우는 MS라든지 MS의 오피스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다 따로 살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묶은 것을 판매하기도 하죠. 자, 오피스라고 해서 그래서 혼합 가격 번들링 거의 이런 식으로 그 오피스의 경우에는 혼합 가격 번들링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혼합 제품 번들링도 있죠. 홈시어터 패키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단품 판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죠? 이거 따로 또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좀 모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하고 엑셀하고 인티그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기능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꼭 굳이 저렇게 이 지금 사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좀 100% 이렇게 구분되기가 쉽지는 않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다만 이제 순수하고 혼합은 쉽게 되죠. 개별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혼합에 살 수 없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전략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번들링 오늘 배우셨던 거 번들링, 그다음에 버저닝,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격 전략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이테크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가격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뭐 버저닝이라든지 번들링을 통해서 가격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 보신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